강남의 화려한 빌딩 숲 사이에 유령처럼 남겨진 낡은 국밥집이 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서울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지수는 26살입니다. 취업을 준비 중이고 학자금 대출금 2,340만 원이 연체 상태입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하시는 어머니의 약값도 매달 80만 원이 필요합니다. 셔터 앞에 서 있는 그녀는 한숨을 내쉽니다. 또 새벽이네. 이 낡은 국밥집은 지수가 취업할 때까지 버티기 위한 유일한 생존 수단입니다. 하지만 바닥은 깨끗합니다. 누군가 매일 닦은 흔적이 있습니다. 지수는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열쇠를 찾아 셔터를 올립니다. 철컹, 철컹. 앞치마를 입고 불을 켜고 어제 준비한 국물을 데웁니다. 모든 동작이 반복되고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6시 정각, 첫 손님이 들어옵니다. 국밥 하나, 네, 아침 특선입니다. 계란도 얹어 드릴까요? 기본으로. 지수의 손은 능숙하게 움직입니다. 국을 담고 밥을 담고 반찬을 올립니다. 하지만 손가락은 떨립니다. 5천 원이 들어옵니다. 국밥 한 그릇의 가치입니다. 여기서 알바를 해서 어머니의 약 31분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도 6시 50분입니다. 지팡이 소리가 들립니다. 톡, 톡, 톡. 할머니가 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6개월 동안. 지수야. 오늘도 왔네. 할머니, 어서 오세요. 오늘도 시래기국 드릴까요? 그래. 시래기국으로. 할머니는 창가의 구석자리에 앉습니다. 마치 그곳이 자신의 위치라고 알고 있듯 지수는 할머니의 음식을 준비합니다. 더 정성스럽게, 더 천천히. 할머니, 오늘도 맛있게 드세요. 고마워, 지수. 할머니는 국물을 들고 멈춥니다. 냄새를 맡습니다. 깊게, 아주 깊게. 한 모금, 아주 작은 한 모금만 마십니다. 할머니는 밥을 떠서 입에 넣습니다. 천천히, 매우 천천히 씹습니다. 몇 번을 씹고 난 후 할머니는 입을 닫습니다. 더 이상 먹지 않습니다. 남은 밥, 남은 반찬. 할머니의 눈은 그것을 봅니다. 하지만 손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수는 주방에서 봅니다. 할머니의 손목. 소매 사이로 드러난 손목은 매우 가늘고 말라 있습니다. 할머니의 광대뼈는 도드라져 있습니다. 할머니의 눈은 깊은 어딘가를 바라봅니다. 지수는 깨닫습니다. 이 할머니는 정말 배고팠던 거 아니야. 7시 10분입니다. 아, 배부르네. 많이 줬어. 할머니, 국이 남았는데요? 괜찮아, 지수야. 난 이 정도로 충분해. 지수는 조용히 그릇을 가져갑니다. 주방으로 들어갑니다. 물을 닦으며 그릇을 씻습니다. 지수는 무언가를 생각합니다. 깊게 냉장고를 엽니다. 안에는 어제 남은 반찬들이 있습니다. 고기 반찬, 계란말이, 깻잎 몇 개. 지수의 손이 움직입니다. 빠르게, 더 빠르게. 사장님에게 들킬까봐. 결정의 순간입니다. 지수는 작은 도시락처럼 꾸민 접시를 들고 나갑니다. 할머니는 이미 일어나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할머니, 아, 잠깐만요. 접시가 테이블에 놓입니다. 할머니, 오늘 사장님이 서비스라고 주시네요.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매우 자연스러운 거짓말입니다. 그건 좀 미안해요. 할머니, 이건 버리는 것보다는 드시는 게 낫잖아요. 할머니는 입을 다물고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고마워, 지수. 정말 고마워. 그날 이후 지수는 비밀을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가게 규정에도 없는 매일 아침의 비밀 메뉴. 월요일에는 달걀 반찬을 작은 접시에 담고 화요일에는 남은 나물을 섞어 도시락같이 담습니다. 수요일에는 고기 반찬에 밥을 한 숟가락 얹고 목요일에는 할머니를 위해 특별히 계란말이를 새로 만듭니다. 금요일입니다. 지수가 국에 파를 추가로 띄워줍니다. 매일 아침 지수의 작은 배려. 할머니도 변합니다. 고마워, 지수.
너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아. 할머니는 더 일찍 옵니다. 6시 45분. 그리고 더 오래 앉아 있습니다. 넌 정말 착한 아이로구나. 2주 뒤입니다. 사장님이 지수를 부릅니다. 지수야, 너 할머니한테 자꾸 가게 음식 주고 있지? 네. 죄송해요. 공짜 손님 1명 받으면 10명, 20명이 된다. 알지? 우리도 이렇게 힘든데. 네, 압니다. 근데 할머니가 그걸 다 챙길 수는 없어. 적당히 해. 경고입니다. 하지만 지수는 계속합니다. 더 조용하게, 더 조심스럽게. 3주 뒤입니다. 지수야, 너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 힘을 얻어. 할머니, 정말 고마워. 사장님이 이 장면을 봅니다. 가게 한쪽에서 사장님의 표정이 변합니다. 처음에는 화가 있었지만 이제는 무언가 깊은 감정이 묻어납니다. 사장님은 돌아섭니다. 주방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반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6주 뒤입니다. 또 다른 새벽입니다. 지수는 셔터를 엽니다. 불을 켭니다. 국을 데웁니다. 이제 이것은 완전한 루틴입니다. 6시 50분. 정확히 할머니가 옵니다. 할머니, 어서 오세요. 오늘도 시래기국이세요? 그래, 지수야. 지수는 밥과 국을 담습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비밀 메뉴를 준비합니다. 할머니, 사장님이 서비스라고. 고마워, 지수. 6개월 동안 매일 반복된 따뜻함. 할머니는 더 이상 멍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밥을 먹습니다. 때로는 입가에 미소가 떠올라 있습니다. 국을 한 모금 마실 때 눈을 감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듯 지수는 주방에서 봅니다. 할머니를.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평범한 아침입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밥을 먹고 지수는 주방에서 다른 손님을 준비하고 사장님은 계산기를 두드리고 바깥은 점점 밝아집니다. 낡은 간판, 작은 테이블들, 따뜻한 불빛, 그 속에 사람들. 평범한 아침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전부인 그런 아침이 매일 반복된다는 것. 그것이 기적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수의 비밀은 계속됩니다. 사장님은 한 번 더 지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끝났습니다. 할머니가 지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던 너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 힘을 얻어라는 말이 사장님의 마음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사장님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주방으로 들어갔을 뿐입니다. 2주, 3주, 4주가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정말 익숙한 손님이 되었습니다. 6시 45분이 되면 지수는 자동으로 테이블을 준비합니다. 창가의 그 구석자리. 매번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밥과 국. 그런데 다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첫날처럼 멍한 표정은 사라졌고 국을 마실 때 눈을 감고 감사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 밥 한 끼가 자신을 살리는 음식이라는 걸 아는 듯이. 5주 뒤에 어느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점심 손님들이 물러가고 한산해진 가게에 지수는 테이블을 닫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식당 앞 좁은 골목에는 절대 어울리지 않는 것이 들어섰습니다. 검은색 고급 SUV 대여섯 대가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이 골목은 경차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폭이었는데 그 검은 세단들은 마치 이곳을 장악하려는 듯 거대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5명, 아니 6명. 그들의 움직임은 조직적이었습니다. 마치 경호원들처럼. 가게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사장님도 계산기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가게에 있던 손님 한두 명도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검은 정장들 사이로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인상은 차가웠습니다. 날카로운 눈매, 차디찬 표정. 그의 나이는 4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누군가를 재판하는 자처럼 보이는 그런 인상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의 비서에게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계시지? 비서가 손가락으로 가게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창가의 구석자리, 할머니가 앉아있던 그 자리였습니다. 남자는 지수가 안내할 틈도 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가게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듯 성큼성큼 할머니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차가운 보리차 잔을 양손으로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여전히 지수가 이른 아침에 챙겨준 반찬 접시가 놓여 있었습니다. 남자는 식탁 위의 물기를 깔끔하게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결벽증 환자처럼 손수건을 꺼내 테이블을 문질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이런 누더기 같은 곳에서 구걸하듯 음식을 얻어먹고 계셨던 겁니까? 목소리에는 분명한 비난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진 그룹 이름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입니다. 가게의 분위기가 더욱 굳어졌습니다. 주변 손님들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모두가 이 낯선 남자와 할머니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 앞으로 나갔습니다. 몸으로 할머니를 보호하려는 듯. 손님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할머니는 정당하게 식사하고 계신 거예요. 지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할머니를 지키려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분노는 할머니가 아닌 지수에게로 향했습니다. 당신 뭐야? 우리 어머니한테 무슨 의도로 접근한 거지? 그의 눈이 지수를 파고들었습니다. 돈이라도 뜯어내려고 수작 부린 거야? 사장님이 서둘러 나왔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하지만 남자는 사장님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지수에게만 향해 있었습니다. 남자의 정체가 곧 드러났습니다. 저는 성진 리테일의 박준호입니다. 그 이름이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성진 리테일, 국내 굴지의 대형마트 체인, 그리고 박준호는 그 회사의 후계자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의 실제 소유주도 저입니다. 가게의 모든 손님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 가게는 다음 달이 계약 만료죠? 사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네, 맞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박준호는 비서를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법무팀에 연락해서 이 가게에 당장 명도 통보를 보내세요. 계약 만료 후에는 이 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습니다. 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장님의 얼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준호는 할머니를 다시 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뭔가가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어머니가 이런 처지에 있다는 것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느끼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짐을 챙기세요. 우리 집으로 돌아갑니다. 요양병원도 예약했습니다. 그 말은 할머니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압적으로 들렸습니다. 검은 정장들이 다시 정렬했습니다. 그들은 할머니를 안내하려고 가까워졌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끌어가듯 가게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사장님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지수는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할머니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 이 가게에 왔을 때처럼, 아니, 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준호는 할머니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더 이상 이런 곳에 올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뭔가 결연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듯이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뭔가 결연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준호는 할머니의 표정을 읽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어머니의 진짜 감정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박준호는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마치 거래를 하는 사업가처럼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당신은 성진그룹의 명예회장입니다. 이런 곳에서 이렇게 있는 게 맞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비난만 있었습니다. 걱정도 사랑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체면이 훼손되었다는 분노만. 우리 집의 명예를 생각하세요. 당신을 알아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말은 마치 할머니를 부끄러워하는 듯 들렸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자신의 명예를 더럽히는 존재인 마냥. 지수는 할머니 옆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장님은 고개를 계속 숙이고 있었습니다.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곳은 자신의 가게이지만 이 남자는 자신의 상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손님들은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한 남성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 장면이 뭔가 특별하다는 것을 감지한 듯 했습니다. 박준호는 계속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최고의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강남의 대저택, 유기농 식품, 24시간 가사 도우미.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박준호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무엇인가를 버리듯이. 이런 누더기 같은 가게에서 빈곤층을 위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가게의 분위기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저 아이 같은 무직자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이 지수를 향했습니다. 마치 지수가 자신의 어머니를 기생충처럼 빨아먹는 사람이라고 보는 듯 했습니다. 아, 그리고 가게 임차인? 박준호가 사장님을 향해 말했습니다. 당신도 이런 짓을 조장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이곳에 오게끔. 사장님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주변의 손님들이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이 장면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모욕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기, 그 정도면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박준호는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요양병원을 예약해 두었습니다. 최고 시설의 전문 기관입니다. 어머니는 거기서 편하게 여생을 보내시면 됩니다. 그 말은 뭔가 섬뜩했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 수 없는 존재라고 선언하는 듯 했습니다. 어서 일어나세요. 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은 정장의 남자들이 할머니 쪽으로 한 걸음 가까워졌습니다. 마치 할머니를 끌어내려는 듯. 지수가 외쳤습니다. 아, 안 돼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두려움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지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손님들이 더욱 불편해 보였습니다. 한 남성이 일어났습니다. 이 정도면 경찰을 부를 일 아닙니까? 하지만 박준호는 당연한 듯 했습니다. 그는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또는 법도 자신에게 복종할 것이라고. 박준호는 할머니를 다시 보았습니다. 어머니, 정신을 차리세요. 어머니의 선택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그 말은 폭력이었습니다. 신체적 폭력은 아니지만 심리적 폭력이었습니다. 마치 할머니의 의지를 짓밟는 것처럼. 이 가게는 내일부터 폐쇄됩니다. 따라서 저 아이도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당신 때문에. 박준호가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내 어머니가 당신 때문에 여기 있었습니다. 모욕적인 배려로 유혹했습니다. 그의 말은 자신의 모습을 정당화하려는 듯 했습니다. 지수의 잘못이라고 말하는 듯. 당신은 우리 어머니뿐만 아니라 이 가게의 임차인에게도 해를 끼쳤습니다. 당신의 천박한 배려가 이 모든 것을 초래했습니다. 가게는 정적으로 가득 찼습니다. 주변의 손님들은 박준호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박준호라는 남자가 뿜어내는 위압감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건물의 주인이었고, 이 가게의 주인이었고,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수는 눈물을 참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할머니 때문에 울었습니다. 자신의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할머니가 이렇게 모욕당하는 것이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장님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박준호는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마치 할머니의 대응을 기다리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듯. 차에 타세요. 이제 어머니의 선택은 없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매우 천천히, 손이 테이블을 짚으면서 마른 손이 지팡이를 움켜잡으면서 할머니가 일어났습니다. 가게의 모든 눈이 할머니에게 모여졌습니다. 박준호도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자신의 명령에 따르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듯. 하지만 할머니는 박준호에게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앞으로 한 발 더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가게의 모든 곳에 퍼져나왔습니다. 여기서는 그 누구도 나를 성진그룹 명예회장이라 부르지 않았어. 가게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저 할머니, 국물 좀 더 드릴까요? 하고 묻는 그 다정한 목소리가 전부였어.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결코 약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아. 할머니가 아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난 6개월 동안 여기서 살 힘을 얻었어. 박준호는 표정이 굳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에게 반항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듯. 화려한 저택, 비싼 음식, 가사 도우미. 그런데 난 거기가 불편했어.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극심한 허기, 극심한 외로움, 그리고 내가 누군지 까먹고 싶은 마음. 박준호가 입을 열려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곳의 직원들은 나를 동정하지 않았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그저 배고픈 사람으로, 한 명의 손님으로 대했을 뿐이야. 내가 몇 번을 거절해도 저 아이는 끝까지 내 접시를 채워주었어. 할머니가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데가 없이 주변의 손님들이 한마디씩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여기 알바생 정말 착해요. 돈 좀 있다고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분 정말 비정하세요. 박준호의 얼굴이 더욱 굳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권력이 손실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지만 할머니는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내가 남은 인생을 어디서 보낼지, 누구와 보낼지는 내가 결정할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준호는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마치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다시 창가의 구석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반찬 접시를 바라봤습니다. 지수가 만든 반찬. 그 작은 반찬이 박준호의 화려한 저택과 비싼 음식들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숟가락을 집었습니다. 그리고 국을 마셨습니다. 한 모금, 아주 천천히, 눈을 감으면서. 가게의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박준호를 보고 있었습니다. 박준호는 자신의 비서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도움을 청하는 듯. 하지만 비서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본 장면이 뭔가 비상한 무언가였다는 것을 감지한 듯 했습니다. 박준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말을 잃었습니다. 박준호는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을 마셨습니다. 눈을 감으면서. 가게는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주변의 손님들은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얼마나 큰 결정을 내렸는지, 얼마나 큰 용기를 냈는지 이해한 듯 했습니다. 박준호는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가해자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할머니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박준호를 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결코 차갑지 않았습니다. 아주 깊었습니다. 아들아, 앉아라. 할머니의 목소리는 이제 명령이 아니라 제안이었습니다. 박준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앉아. 이번에는 더욱 단호했습니다. 박준호는 천천히 할머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어머니와 눈높이를 맞추었습니다. 할머니는 박준호를 보았습니다. 오랜 시간을 너는 아는 게 있니? 박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나는 뭘 하고 있었는지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택에 혼자 앉아 있었지. 하루 종일 밤에도. 박준호의 얼굴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가사 도우미들은 친절했어. 하지만 그들은 돈 때문에 왔던 거야. 그리고 너는 바빴지. 할머니가 국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회사, 회의 거래. 돈을 버는 것이 중요했지. 엄마를 챙기는 것보다. 박준호는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여기 왔을 때 나는 정말 아무도 내가 누군지 몰랐어. 그게 좋았어.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무도 성진그룹의 부인이라고 부르지 않았거든. 아무도 회장 부인이라며 아부하지 않았거든. 할머니가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냥 할머니, 국물 좀 더 드릴까요? 라고 물었어.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따뜻하게. 지수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나는 다시 살 수 있었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습니다. 하지만 가게의 모든 곳에 들렸습니다. 너는 내게 뭘 줬니, 아들아? 박준호가 입을 열려 했습니다. 저택? 비싼 음식? 가사 도우미?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건 돈이면 되는 거야. 그런데 뭘 못 사는지 알아? 박준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너 자신이야. 할머니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필요했던 건 고급 저택이 아니라 내 아들의 얼굴이었어. 비싼 음식이 아니라 내 아들의 목소리였어. 가사 도우미가 아니라 내 아들의 손을 잡는 거였어. 박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너는 한 번이라도 나를 안아주려고 했니? 나의 손을 잡아주려고 했니?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했니? 박준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일을 했고 돈을 벌었고 저택을 사고 가사 도우미를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시간을 보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여기서 나는 회장 부인이 아니었어. 그냥 배고픈 할머니였어. 할머니가 반찬 접시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나를 배고픈 할머니로 대했어. 회장 부인의 어머니로 대하지 않았어. 그냥 누군가 음식이 필요한 사람으로 대했어. 지수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었어. 박준호는 테이블에 고개를 묻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성진그룹의 회장 후계자는 자신의 어머니 앞에서 아들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변의 손님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순간은 가족만의 순간이어야 한다고 생각한 듯 했습니다. 사장님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계산기를 내려놓았습니다. 할머니는 박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른 손과 강한 손, 어머니와 아들의 손. 난 여기서 떠나지 않을 거야.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너는 이 가게의 계약을 끝내려고 했지. 하지만 난 반대야. 박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이 가게와 이 아이들은 내가 필요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나도 그들이 필요해.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했지만 난 여기를 떠나지 않을 거야. 요양병원도 가지 않을 거고. 박준호는 입을 다물고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이 가게를 지켜줘. 이 아이를 지켜줘. 그리고 넌 여기 와. 박준호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주 이 아이처럼 매일이라도 좋으니까 함께 밥을 먹자. 함께 국을 마시자.
너도 나처럼. 박준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결정을 내렸어. 내 남은 생을 어디서 어떻게 살 것인지. 그건 너도 너의 회사도 아니라 나야. 할머니가 박준호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숟가락을 집었습니다. 국을 마셨습니다. 가게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박준호는 여전히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아닌 아들로서, 권력자가 아닌 어머니의 보호자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가게 앞에는 새로운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이 식당은 성진복지재단과의 협력으로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는 사회공헌 매장 1호점입니다. 지수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가게 점장 지수. 그것이 그녀의 새로운 직책이었습니다. 해고되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했지만 정식 직원이 되고 월급이 올랐고 계약도 안정적이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더 이상 박준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를 협력자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박준호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이곳이 익숙해졌습니다. 특히 어머니와 함께 밥을 먹을 때 그는 여전히 완벽하게 적응하지는 못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진정성이 의심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노력했습니다. 할머니는 박준호를 볼 때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용서의 미소였습니다. 완벽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지수는 매일 아침 비밀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할머니뿐만 아니라 가게에 오는 모든 어르신들을 위해. 사장님은 계산기를 두드리는 대신 때로는 테이블에 앉아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박준호는 서툰 손으로 물을 따랐습니다. 엄마,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 볼까요? 박준호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말한 그 진짜 사람 대접 말이에요. 할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아들아. 이제 가게는 단순한 국밥집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외로움을 채우는 곳이었습니다. 잊혀진 존엄을 되찾아주는 곳이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손을 맞잡는 곳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보는 곳이었습니다. 낡은 간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단순한 간판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의 증거였고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감동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반성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그저 따뜻함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진정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존엄을 되찾았습니다. 지수는 단순한 취준생이 아닌 누군가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외로운 노인이 아닌 누군가에게 인생의 교훈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박준호는 냉정한 회장 후계자가 아닌 사랑하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돈만 세는 사람이 아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게는 더 이상 할매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희망의 식당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빌딩 숲 사이에 있는 낡은 국밥집은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유명한 이유는 맛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의 따뜻함 때문이었습니다. 아침 6시 50분. 할머니는 여전히 같은 시간에 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박준호가 함께 옵니다. 정장을 벗고 편한 옷을 입고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지수는 여전히 같은 시간에 비밀 메뉴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비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손님들이 이 따뜻한 마음을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가게 한쪽 테이블에는 항상 손님들이 모입니다. 할머니와 박준호가 앉은 테이블입니다. 그들을 보려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할머니, 국물 좀 더 드릴까요? 지수의 그 한마디는 이제 3명의 사람을 포함합니다. 할머니, 박준호, 그리고 그날 우연히 들어온 다른 손님들.
박준호는 이제 능숙해졌습니다. 할머니 앞에서 물을 따르는 것도 자연스러워졌고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편해졌습니다. 우리 아들 봤지? 이제 진짜 사람이 됐어. 할머니가 옆 테이블의 손님에게 말했습니다. 전에는 돈만 벌고 엄마는 안 챙기더니 이제 봐. 매일 와. 그 말을 들은 박준호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기뻐하는 미소였습니다. 사장님은 이제 계산기보다는 손님들의 얼굴을 더 봅니다. 각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물을 따르고 반찬을 담고 때로는 손님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장님, 이게 뭐예요? 이렇게 맛있어? 한 노인이 물었습니다. 아, 이건 우리 점장 지수가 만드는 특별 반찬이에요. 사랑으로 만든 반찬이라고 봐요. 사장님이 대답했습니다. 지수는 이제 단순한 알바생이 아닙니다. 가게의 점장이면서 동시에 이 모든 기적의 중심입니다. 학자금 대출금도 조금씩 갚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약값도 더 이상 걱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가장 큰 변화는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대신 희망이 있습니다. 할머니, 제 어머니가 꼭 만나고 싶대요. 지수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약을 많이 먹으셔야 되는데 따뜻한 마음으로 살고 싶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그것은 진심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아들한테 말해볼게. 한번 초대해달라고. 우리 모두. 박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주말에 뵐게요. 5개월이 지났습니다. 인터넷에는 이 가게에 대한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커뮤니티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커져갔습니다. 월세 50만 원 쪽방촌 할머니가 사실은 회장이라고? 아들이 모욕했는데 반박하는 할머니? 이건 감동 영상이 아니라 현실 드라마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하며, 하지만 점점 믿으며, 마지막에는 감동하며, 성진복지재단은 이 가게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돈으로만이 아니라 신뢰로서 더 많은 노인들이 이 가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밥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기 위해. 지수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사장님도 함께하고 박준호도 때로는 함께 일합니다. 그리고 성진복지재단에서 파견된 자원봉사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게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낡은 간판이 있고, 여전히 낡은 테이블들이 있고, 여전히 따뜻한 국과 밥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6개월이 되는 날 할머니는 가게의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이곳은 이제 단순히 밥을 파는 곳이 아니에요. 지수가 할머니의 말을 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외로움을 채우고 잊혀진 존엄을 되찾아주는 곳이죠. 박준호는 손님들을 바라봤습니다. 각 테이블마다 앉아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들의 눈빛이 더 이상 멍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뭔가를 기대하고 뭔가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가게의 벽에 무언가를 걸었습니다. 사진입니다. 처음 할머니가 이 가게에 왔던 날의 사진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더 소중한 사진이었습니다. 할머니와 박준호가 함께 밥을 먹는 사진. 그들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만나는 사진. 이 사진을 봐요. 사장님이 새로운 손님에게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손님은 사진을 봤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밤 9시 가게를 닫기 전 지수는 테이블을 닦으면서 생각합니다. 6개월 전 자신을 생각합니다. 그때의 자신은 얼마나 작았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지수야, 고마워. 할머니가 서서히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았어. 그리고 내 아들도 다시 살았어. 지수는 웃었습니다. 그것은 진심의 웃음이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감사해요. 할머니 때문에 제가 뭘 해야 하는지 알게 됐어요.
박준호는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장님이 그들의 손을 봅니다. 우리 함께 있으면 못할 게 없을 것 같은데? 박준호가 말했습니다. 네, 모두 함께 하면 돼요. 지수가 대답했습니다. 6개월 후에 어느 날, 이 가게의 이야기는 유명해졌습니다.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요청했고, 신문사에서도 기사를 쓰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유명해지기 위해 이걸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함께하기 위해 한 거예요.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이것은 감동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삶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진정으로 마음을 쓰는 삶. 자신의 편함과 체면을 내려놓고 상대의 존엄을 세워주는 삶. 낡은 간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할매 식당. 이제 그것은 단순한 식당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사랑받는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누군가가 존중받는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누군가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매일 새벽 지수는 셔터를 올립니다. 매일 오전 6시 50분 할머니는 옵니다. 매일 그 시간에 박준호와 함께 옵니다. 그리고 매일 누군가의 외로움이 따뜻함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화려한 저택에서도 없었던 기적. 비싼 음식 앞에서도 느껴지지 않던 기적. 가사 도우미의 손길로도 전달되지 않던 기적. 단지 한 아이의 따뜻한 마음과 한 할머니의 존엄한 목소리와 한 아들의 진정한 반성으로 만들어진 기적. 그것이 이 낡은 간판 아래서 일어납니다. 매일 반복되며 계속 이어져 갑니다. 할머니, 국물 좀 더 드릴까요? 지수의 그 한마디는 이제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적을 부르는 주문이었고 누군가를 다시 살리는 주문입니다. 누군가를 존중하는 주문이었고 매일 아침 그 주문은 반복됩니다. 그리고 매일 누군가는 그것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놓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를 정말로 마음으로 대하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낡은 간판이 증명합니다. 이것이 기적이라고. 진짜 부의 척도는 돈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할머니는 박준호에게 뭘 원했을까요? 저택도 음식도 도우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시간.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시죠? 댓글로 누구와 함께하고 싶으신지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